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 토론 원외 측면 승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전남 공동 선대위원장 천하람 변호사님. 예. 요즘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잘 나온다. 여론조사상 네. 상당히 공부적이겠습니다. 왜 제 선거 때는 이렇지 않았나? 전 선거 비용 전액은커녕 반액 보전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진작 좀 이렇게 하지 원스럽습니다. 자, 그게 투표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여론조사만큼 고스란히 득표율로 바뀌는 솔직히 제가 봐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호남에서 기존 민주당 후보만큼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좀 크지 않은 것 같고 또 동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거에 대한 반감은 갈수록 줄어들어서 최소한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것보다는 꽤 유의미하게 높은 득표는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네. 이낙연 전 의원이 어제인가요?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몸파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재명들한테 안 온다 이거 하고 지금 방금 천하람 변호사가 이야기한 호남 민심이 다 오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해결될까요? 호남 민심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해결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호남 민심이 단순히 그러면 이낙연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나오는 워딩들이 훨씬 더 감동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인 거고 문파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파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지하셨다는 분들인데 아니 저는 솔직히 이 문파의 정체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아직 지지를 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지만 일부도 누구인지 모르는 일부가 그분들의 마음은 누가 돼도 지지 안 할 수도 있는 것인 거고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서는 많이 부각이 되죠. 예. 과대표되기는 하는데 예.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과대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그 분석에는 동감합니다. 그 문파라고 불리는 소위 극소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을 찍지 않는다. 자, 그럼 반대로 아까 박근혜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것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유의미한 득표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문재인 후보가 지난 탄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 정도 DK에서 얻었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40%. 좀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대위 제가 취재해 보니까 30%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게 그냥 나온 거는 아닌 거고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응답률이라든지 여론조사 이제 질문 같은 것까지도 좀 보고 있는데 40%는 아마 기대치인 것 같고 기대치 그리고 30% 이상은 지금 분석에 들어간 결과 가능성을 좀 보인다라고 지금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인구 구조를 보면은 호남 인구와 TK, PK 인구가 거의 배 차이기 때문에 같은 20%, 30%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그런 인구 비례 그리고 또 TK, PK에서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일부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인구 비례했을 때는 그 좀 상당히 같은 만약에 30% 하더라도 인구는 좀 상당히 크기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에서는 결과가 크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유, 예. 제가 요즘 너무 좀 여유 있는 모습 보여가지고 아마 조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비호감 선거다라고 하지만 또 유일하게 좋은 점을 찾자면 지역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잃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해당 행위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도 TK에서 더 많이 득표하고 예. 저희도 호남에서 더 많이 득표하는 좀 정상적인 정치 환경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제 호남의 인구가 영남에 비해 적다라고 하셨는데 이 호남 정치의 중요성은 단순히 호남에 살고 계시는 분만 아니라
출향하신 분들 예,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PK에도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수도권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영남, 호남 인구가 비슷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수도권으로 이탈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니까 저희가 호남에 실제 사시는 분들 또 호남에 뿌리를 두고 계신 분들 모두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간단하게요. 호남 인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뭐 비판하는 포인트는 전혀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일자리 부족,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이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이 야기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등 이른바 반중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천하람 변호사? 네, 우선은 그 사드 추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그런 거지 방어용 무기인데 이걸 가지고 반중 행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드 배치가 반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비상식적인 조금 더 굴종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굴종적이지 않은 대등한 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드 배치를 포함한 산불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산불 정책을 철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면서 또 갑자기 이제 반중 정서에 올라타시기 위해서 중국 어선 나포도 아니죠. 중국 어선 격침을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반중 정서를 가벼이 소비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정치권에서 너무 이 부분을 매달리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중 행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에서 지금 사드 추가 배치 6글자에 대해서 반중 행보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좀 팩트 체크를 하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은 저는 중요한 것은 사드라는 것을 추가 배치 6글자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이것이 되게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충청권, 그러니까 수도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안해하시니 하면서 워딩이 나왔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충청권, 강원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수도권 국민이 위험하시니 이러면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 그러니까 사드가 그러면 왜 내 지역에 와야 되냐 이런 국민 불안을 좀 가중시켰다라는 점을 우리는 꼬집어야 된다. 그걸 꼬집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불법 어선 격침입니다. 중국 어선 다 격침이 아닌 것이고요. 불법 어선, 중국의 불법 어선. 근데 이 어선을 격침을 왜 하냐?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이 갑자기 말이 나온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지사할 때도 꾸준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논란을 더 만들어서 이걸 더 논란거리로 더 확대 재생산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사하실 때 강한 어조로 얘기하셨죠. 실제 경기도가 그 중국 어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중국 어선 납포, 엄정 대응까지는 얘기하셨는데 근데 아무리 불법 어선이라도 격침을 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납포를 해가지고 몰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관영 매체랑 인터뷰를 하시거나 인민망 같은데 이제 새해 인사를 하시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친중 행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산불 정책 같은 경우를 왜 그렇게 당당함을 중시하는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 체계라든지 이런 거 우리 지키는 부분인데 왜 중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중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누가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또 불법 어선 격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불법 어선이다. 격침이 못하는 거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선제 타격은 뭔가요? 우리 액체 연료, 고체 연료, 고정식이냐 아니 이동식이냐 이것도 파악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기를 때리기 직전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거랑 불법 어선 격침은 비교할 일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우선 선제 타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10년이 지났어. 이것은 선제 타격 자체가 선제 타격 그러니까 성공률이 0.1%에서 2.6%인가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말을 하셨는데 최소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파악하시고 주장을 하는 게 더 먼저다,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자, 선제 타격은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뭐 반중여론 이야기하면서 사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후보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논쟁 상황은 뒤로 하더라도요. 그럼 어디 배치할 것이냐, 이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 어떤 지역에 설치하더라도 지역에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럼요. 네.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지역의 반발뿐만 아니라 이게 뭐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어디에 위치하는 게 제일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합참 의장이시죠. 원인철 합참 의장이신가요? 그분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셨을 때 사드가 우리 전국의 한기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최근에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의견을 안 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전문가분들도 사드가 좀 더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연합사령관이 뭐 사드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논쟁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그러면 추가 배치를 어디에 하나는 선거 전에는 결정이 안 난다. 아마 그렇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서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쓸데없는 잡담 얘기했다,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상돈 전 의원과 윤여준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윤 전 장관이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포다. 이건 아마 이 후보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발언 같은데요. 이경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위기 시대에 다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 이 위기 시대에 이 위기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훨씬 더 잘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맡길 사람은 그래도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또 이 정부의 지금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진영 사람만 고집하겠다,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위기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지혜를 모으고 다른 진영에서 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중도 보수 인사분들인데 그런 분들께서도 좀 인정을 해 주셨다, 그렇게 인정되는 부분이 선거가 지금 20여일 정도 남았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 전달이 될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조금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포다.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경제를 잘 안다라고 하려면 제일 기본이 공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자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도 잘 모르시고 이 카드로 저 카드를 막는 후보가 과연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 하면 사적인 영역의 도덕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공적인 영역에 일은 잘한다, 일은 야무지게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것들도 약간 과장 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오히려 공적인 영역의 도덕성이나 실력도 좀 과대평가돼 있으셨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그 얘기 진짜 억지 주장이죠. 그럼 윤석열 후보가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주장은 못 하실 거예요. 토론회를 보셨다면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그런데 지금 뭐 그 얘기 요즘에 나오는 그 법인카드, 복지카드 얘기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김혜경 씨가 오늘 사과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 그리고 제보자 A 씨가 얘기했던 부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뭐 한 거 있습니까? 연관된 거 있습니까? 김혜경 씨는 얼굴 한 번 봤습니다. 직접 연관된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뭐 샌드위치 30개를 나눠서 한 번 먹었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병원은 복지카드, 이재명 후보의 개인 복지카드 이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다만 지금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공무원이 잘못했던 부분은 잘못한 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 얘기를 하면서 이 카드 저 카드 말씀하신다는 건 이거는 지금 명확한 근거 없는 그냥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짧게 반론해 주고 다음 주제로 갑시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52분까지 맞춰야 되니까. 네.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로 이 배모 씨가 특히 자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까지 했고 성남시와 경기도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거의 뭐 몸종을 부리는 뭐 어떤 상급 몸종 같은 역할을 해오신 분을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럼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본인 집에 우렁각 씨가 산다고 생각하셨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집에 아무것도 안 해도 갑자기 뭐가 막 생기고 뭐 옷이 정리가 돼 있고 로션이 뭐 정리가 돼 있고 이것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본인 집이 아니고 관사고요. 옷 정리를 하지 말라고 김혜경 씨가 메모까지 만들어 나왔고요. 그 화장품 이재명 후보가 본인 돈으로 쓴 겁니다. 관사를 담당하는 비서였어요. 그 A 씨가요. 관사를 담당하는 비서가 화장품 모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화장품을 모으다니 뭘 모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이미 본인도 인정하셨죠. 제사용품 관련해서 쇼핑하는 거 직접 그거 공무원이 할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선물 보내는 거 그걸 왜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김혜경 씨가 사과한 건이니까 그거는. 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정치보복 이야기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선을 넘었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폐가 없다면 걱정하실 게 없죠. 그리고 이게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문제가 없는데 수사 받아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야지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대응은 우리 정부는 적폐 없으니까 걱정 없다.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나왔으면 오히려 그랬을 텐데 이렇게까지 뭔가 좀 이렇게 발끈하시는 걸 보면 진짜 적폐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경 대변인 1분 드릴게요. 우선은 147억 원 특갈비 사용하는 거 법원 판결에서 그거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 근데 지금 장모라든지 김건희 씨가 직접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슷하게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또한 수사가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개인의 권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이구나. 그러기를 검찰 권력으로도 무슨 22억 9천만 원도 그렇게 국민 세금 그렇게 받고도 지금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 잔고증명서를 그렇게까지 허위로 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경력. 이런 증명서 같은 것도 다 허위로 하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더 큰 일을 벌이고도 더 뻔뻔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원외 측면 승부 더불어민주당 이경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